차트의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 2021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과 많이 흡사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진 않다, 차트가. 그렇다고 이게 뭐 장이 완전 끝났냐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과거에도 상승했던 게 한 번 쭉 빠지거든요, 크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이런 패턴은 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는 하락하고 이후 사이클대로 진행할 거다. 항상 그 상승 패턴에서도 마이너스 30% 40% 하락은 있었다. 4주 최고가 돌파.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간 최저가를 돌파했다. 이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백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봤는데 승률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 데니월드님과 하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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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7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8분이거든요. 네, 지금 어제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하루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난번 촬영하고 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거래량 터지는 폭발적인 하락이 나와야 이 하락이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고, 음, 그러니까 이미 그 기존부터 많이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제 어제는 되게 가속화 구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3천 불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121선도 깨고, 이 차트의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 그러니까 2021년 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과 많이 흡사해요. 음,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반박이 좀 어려워요. 차트적으로는 안 좋은데 네, 그러면은 사이클 항상 주장했던 게 사이클이고 또 많은 강세론자들이 얘기할 때 사이클이 항상 그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은 차트 vs 사이클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할 거냐. 이 사이클을 보고 한 1년 정도 보고 앞으로 1년 정도 보고 조금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할 거냐로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사이클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물려 있는 것들은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중이고요. 이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항상. 올해 들어서 되게 ETF 승인이 나면서 강세가 됐는데 제가 투자하는 시간들의 절반 이상은 항상 이런 약간 계속 흔들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코인이 막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모르고 투자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들도 이렇게 감내하면서 항상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어, 이럴 때마다 좀 과거에 이것보다 더 큰 하락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하락에서 또 반대로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때의 근거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중입니다. 네, 지금 어저께 캔들 모양을 보면 좀 아래 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한 3천 불 맞아요.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음. 그러면 이게 거래량도 꽤 많이 좀 터져 있고 네. 이게 찐 바닥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찐바닥일 가능성은 그러니까 거래량만으로는 좀 그러니까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엄청 많은 편은 또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 캔들 자체는 좀 긍정적인 편이죠. 캔들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 아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좋은데 개인적인 좀 더 완벽하게 좀 모양이 되길 바랬다면은 51K까지 터치했다가 올라왔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예. 네. 여기까지. 예, 아예. 왜냐면 저 51K 매물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를 한번 터치할 것 같은 생각을 계속 불안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예 이럴 때는 좀 차라리 빨리 크게 하락해가지고 뭐 선물이나 오픈 포지션들 다 정리시키고 올라왔으면 더 베스트였겠다.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되게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매물대로 약간 공간이 생겼거든요. 네. 위로도 지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열려 다시 있죠, 여기가.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트리거가 나온다면은 빠르게 저 갭을 메울 수 있는 양봉으로도 빨리 메울 수 있는 룸이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워낙 매수세가 다 죽어 있고 투심이 죽어 있으니까 음, 마운트 곡스가 뭐 또 어떤 다른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다시 뭐 상환을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시장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한 51K는 갈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오늘 좀 양봉이 세게 나와서 어, 네네. 이렇게 메로나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네. 이게 약간 되게 좋은 패턴이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좋죠. 모닝스타 패턴인데 이러면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방 가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근데 네. 여기서 바로 한 방에 크게 세게 빵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옆으로 좀 이렇게 비비면서 저 위쪽에 매물대들 있잖아요. 여기들. 양봉이랑 뭐 많이 싸웠던 거기. 네. 네, 거기 쪽에서 한번 세게 가더라도 거기서 멈춰가지고 좀 옆으로 한번 뺄 것 저항이 같고요. 걸려서. 네. 네. 그리고 추세선이 위로도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네, 네. 예.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빗각으로도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뚫어야 되고. 음, 예. 그래서 이게 저 승부처가 그러니까 60K 구간이 될 것 같아요. 60에서 62K 구간. 네. 예. 이 그러니까 구간을 뚫고 옆으로 빼다가 이제 좀 이평선을 모아가지고 올라가길 바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쏟기 시작한 점이 늘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냐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좀 멀게 느껴져요. 네.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금방이긴 하지만 예. 좀 멀게 느껴져요. 그 힘없이 올라가다 보면 또 한 번 더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쏟고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만 반등해도 되게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에서만 반등해도. 마지노선 사실상 좀 저기는 안 뚫려야 되는데라는 마음속에 마지노선이 51K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뚫리면 좀 심란해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저도 존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심리적인 타격을 좀 받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주봉으로 한번 네. 봐주시면 네. 이, 이 위에 약간 모자처럼 만들어졌는데 저기서 힘싸움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자리가 이제 이탈을 했어요. 저 힘싸움한 자리들을 어제 이탈을 했고 네. 저 박스권 그러니까 한 62에서 한 70K 구간이죠. 음. 저 박스권을 돌파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매물대가 꽤 두껍거든요. 저 정도면 이게 네. 주봉 스케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가 있어가지고 저거를 빠르게 한 73K 위로 올려주면은 애초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사이클의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저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저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데니월드님은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제 제가 매번 보는 차트인데요. 차트를 잘 보진 않지만 항상 제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 그 주봉 기준으로 항상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하고 중기적으로도 하고 장기적으로
세 개 다를 하는데 네. 사실 좀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물량을 이제 저는 이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봉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음 포지션 언제 들어갈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고 음.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사실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MACD 관점에서 여기가 갭이 꽤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 MACD 관점은 갭이 크니까 이 갭이 어쨌거나 좀 줄어드는 시점이 저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이게 어떤 들어가기에. 어떤 갭이죠? 파란색 이 선과 파란 선이 노란색이. 빠른 거고 음. 빨간 선이 뒤쫓아오는 선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파란 선이 더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쨌거나 파란 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일종의 골든 갭이 크로스 나야 그죠? 되나요? 예, 골든 네. 크로스 라인을 만들기. 저는 주로 크게 데드 크로스 지점, 골드 크로스 지점에서 좀 크게 들어가는 입장이어가지고 데드 음. 크로스 발생했을 때 좀 사실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음. 다음 골든 크로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음. 이게 꼭 뭐 비트는 또 항상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네. 이러다가 또 올라오긴 하니까. 그래서 그 스토캐스틱 RS까지 같이 보는데 그 스토캐스틱 RSI는 밑에서 얘가 역전을 하면 다시 차트가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 음. 관점에서는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 기준에서는 좀 좋진 않다, 차트가. 음.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뭐 장이 완전 끝났냐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면 과거에도 한번 상승했다 한번 쭉 빠지거든요, 크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이런 패턴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한번 빠졌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진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느 라인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냥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굉장히 좀 리스크하잖아요. 그 주봉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게 다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숏 포지션도 애매하고 롱 포지션도 애매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구간이긴 하죠. 지금은 뭐 제 트위터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해도 관망하는 게 네. 맞다는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관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네. 지금 뭐 섣부르게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중간 지점이거든요. 사실 네네. 맞아요. 네. 지금은 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아무도 네. 모르고 네.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네. 숏을 네. 때리기는 또 되게 네네네. 부담되는 맞습니다. 위치거든요. 굉장히 부담.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숏이 제가 말한 거 관점으로 보면 뭐 주봉도 길고 이제 숏을 좀 길게 잡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숏 포지션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전혀 이렇게 못 들어가겠거든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좀 어려운 시장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반감기 있는 해에 숏에 물리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답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선물을 하더라도 선물 안 하는 게 맞고, 네. 숏 포지션을 지금 같은 때 잡는 거는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맞아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제 그래도 하락이 멈추고 한 5%, 6% 반등을 했잖아요. 저는 네. 이 뉴스가 그래도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대부분의 경우에 어저께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시작인가? 라고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이 계속 던져질 거를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비트스탬프랑 크라켄이 좀 큰 거래소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뭐 한 두 달, 세 달 있다가 상한 음, 물량이 나오고 비트뱅크는 되게 빨리 나왔어요. 이거는 어저께 바로 음, 그냥 바로 줬더라고요. 14일 이내라고 음, 써있지만 들어오자마자 바로 상환했다고 어저께 음, 그 봤거든요. 인증도 많이 보고 음, 다른 데에도 뭐 한 음, 달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한 음,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무슨 음, 말이냐면 7월에 풀리는 물량이 있고 9월에 풀리는 물량이 음, 있고 10월에 풀리는 물량이 있고 분산되는 거잖아요. 네. 마운트곡스 물량이 뭐 총 14만 개라고 하지만 이게 뭐 다 나오진 않고 이 중에 뭐 2, 30% 나온다고 치면은 한 2, 3만 개? 많이 나오면 2, 3만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음, 개인한테 가는 게
제가 알기로 한 6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반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많이 나와요. 이 정도니까 한 달에 1만 개 정도는 뭐 그렇게 엄청난 물량은 아니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마운트 곡스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아야지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 하루님은 그 마운트 곡스 이게 진짜 엄청난 망령이잖아요. 10년 묵은 아, 저희 망령인데. 진짜 이제 이게 언제적 마운트 국수야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네. 지긋지긋한데 이제 좀 드디어 이제 끝나는 아, 느낌인데 어떻게 진짜 보시나요? 진짜 좀 끝났으면 좋겠고 네. 이게 막 거의 시작할 때부터 2017년부터 음. 마운트 국수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왠지 뭐 곡성 느낌 나고. 네. 무슨 까마귀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저 풀리는 물량 그 자체보다는 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저 마곡 이번에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운트 국스의 피해자고 그래서 음. 제가 강제 존버를 하게 된 거죠. 한 7, 8년 정도. 네. 그러면은 내가 받았을 때 어떤 심리일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그때 막 이렇게 비트가 쏟잖아요. 음. 쏟으면은 내가 나처럼 물려있는 이 마운트 곡수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불안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음.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이미 강제 존버를 했고 10년 묵었죠. 네. 그쵸. 네. 수익도 뭐 강제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 음.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싶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오르는 분위기나 좀 횡보하는 분위기고 좀 이 지금의 공포가 잦아들었다. 그러면 근데 지금 팔긴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또 음. 들 것 같아요. 지금 음. 고점에서 그래도 한 지금 27, 8%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장이 오면은 9월 달에 상승장이 오면 더 갖고 갈 것 같은데 네. 그때 뭐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분위기가 안 좋으면 팔 것 같다. 약간 이런 네. 의견인가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계속 하락하는 중이면은 내가 좀 빨리 던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고 음. 이게 분위기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면 그래 나 평단 저 밑인데 뭐 이거 그냥 없이도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거 계속 음. 그냥 가져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가 좀 이 마운트 곡스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마운트복스 피해자들이 물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으로만 보면 100배가 넘게 네, 올랐거든요. 그니까요. 뭐 한 맞아. 140배 올랐거든요. 10년 그쵸, 동안. 그쵸. 그쵸. 10년 동안 140배 오르는 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 그쵸, 겪었잖아요. 그쵸, 그쵸. 또 그것도 근데 맞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아버린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년 그쵸.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걸 봤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물려있는 집단에 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팔고 싶으면은 남들도 팔고 싶을 것 같기 음,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제가 좀 판단을 늦게 하면은 남들이 더 많이 판 자리에서 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받으면 빨리 팔거나 아니면 길게 가져가거나. 양극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 존버하겠다. 그러니까 팔 사람은 저도 그냥 받자마자 팔 것 예, 같고, 예. 좀 그냥 오래 가져갈 사람은 그냥 쭉 가져가지 않을까. 뭐. 약간 에어드랍이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에어드랍도 받자마자 파는 부류가 네, 있고 네, 네, 그냥 에어드랍 하다 보니 이거 괜찮은데 네, 이러면서 이거 더 사야겠다 이렇게 음, 변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네, 아마 네, 이제 대니님께서 네. 좀 예, 그때 네, 저도 그 하루님하고 비슷한데 저는 뭐 에어드랍을 많이 받는 작업을 하니까 에어드랍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네, 거는 많이 받기도 하고 진짜 뭐 적게 받는 것도 있는데 에어드랍 받았을 때 심리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어쨌거나 에어드랍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 돈이니까 얼마가 됐든 그러면 시장 상황에 좀 반응을 하긴 해요. 시장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좀 기다리게 돼요. 그걸 좀 더 아, 묵혀두고 근데 시장이 막 특히 지금 같은 막 급락이다 이러면 네, 심리적으로
일단 다 팔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음. 공짜로 어, 받은 왜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이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네. 이런 무언의 압박이 생겨가지고 특히 에어드랍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비트코인은 좀 에어드랍하고 다르긴 하니까 에어드랍은 다 알트들이니까 이게 사실 네, 가치가 다 없어질 수 언제 있잖아요. 없어져도 하나도 안 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다르긴 합니다. 네. 다르긴 한데 약간 에어드랍하고 비교하면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분들도 약간 에어드랍 같이 받은 거니까 그죠? 뭐 음. 비트의 그때 초반에 뭐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가치를 준 거죠. 그런 네.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물량이 좀 이렇게 매도되는 물량과 이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뭐 지금 같이 하락이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 받았을 때 일단 빨리 좀 정리하고 싶을 것 같고 막 뭐 어쨌거나 뭐 횡보든지 상승이다 이러면 좀 더 홀딩할 것 같고 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팔더라도 음. 그런 심리가 그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빨리 상승장이 와야겠네요. 네네. 상승장이 와야 안전해지긴 하겠네요. 네, 네. 상승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1%든 2%든 아니면 횡보라도 괜찮죠. 음.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뭔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받은 물량이 꽤 크니까 수익이 작지가 않잖아요. 1, 2%만 올라도 이게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기다렸다가 이제 팔고 싶은 그런 게 생길 것 같은데 하락장에서는 또 받은 게 적지 않다 보니까 손실폭이 음. 또 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마운트 코스 받은 물량의 채권자들이 뭐 돈이 진짜 많고 이 비트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또 장기간 홀딩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분들이 이 비트 받은 게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음. 뭐 10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 네. 분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초 단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금액이 음. 작지 않으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의견을 좀 보태면 네. 이게 이 마운트 곡스가 아까 이제 망령처럼 따라다닌 거라고 되게 오랫동안 따라다닌 악재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당시부터 항상 따라다니는 이 거대 악재가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떡밥이죠. 음, 떡밥이 한 세 음. 개 정도가 있었어요. 뭐, 첫 번째는 중국의 코인 제재. 근데 네. 이거는 미국 현물 ETF 승인 나면서 많이 이제 힘을 잃은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제재한다고 해라 안 먹히더라고요. 이미 다 네, 제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때 당시에는 뭐 코인 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음, 엄청 상당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때문에 네, 붓답이 맞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중국 제재 때문에. 그때도 네. 네, 2017년에도 그런 영향이 꽤 네.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심각했죠.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인데 지금 겪고 있죠, 저희가. 네. 네. 이것도 지나가고 있고. 세 번째는 51% 공격이었는데 음, 음. 이것도 그건 터무니없다. 네. 네, 이것도 근데 양자 그때 컴퓨터 약간 이런 거예요. 음, 그쵸. 근데 지금은 되게 밸류가 단단해지고 뭐 체인이 엄청 이제 네. 참여자가 많아졌지만 음, 네. 그때는 막 별 음모론 같은 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음. 음, 그래서 뭐 채굴자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음. 네. 뭐 음, 장부를 왜곡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슈퍼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근데 네네. 그것도 지금 세 번째도 잃었고 두 음, 번째 악재 마지막 악재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 달 세계 안에. 중에.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음. 보면.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지나면은 좀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예, 네, 비트코인 펀더멘털 자체가 엄청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진짜 이게 누구나 공포스러워 하는 거였는데 헐고 가는 거잖아요. 저 네, 네, 완전히. 맞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정리가 되는 거죠. 대사건이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두세 달은 아플 수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세 달 아프고 나면 뭐 우리가 흔히들 홍역을 치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네, 한 번은 좀 겪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그 가격이 올라가면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외신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한 6만 500달러?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ETF 평균 단가이기도 하고 음, 6만 500달러 위에 안착하는 게 일단 음, 1차 과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음, 하루님도 여기 매물대 이야기 하셨잖아요. 음,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는 마음이 맞아요. 되게 편한데 지금 5만 6천,
예전에만 해도 여기 5만 네. 6천 잠깐 찍었다고 사람들 난리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5만 6천 밑에서 지금 막 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한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러니까 앞전에 한번 5만 6천 정도를 찍었을 여기 때보다는 네. 거기 뒤 앞쪽에 121선짜리 반등한 자리. 여기요. 아, 네. 네, 일하기 그때랑은 노동자빔 5월 많이 1일 날. 네. 상황이 다른 음, 편이긴 한데, 음, 그러니까 저 때보다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 멀티는 때는 안 되게 좋죠. 빠르게 터치하고 이제 매물대 위로 다시 음, 복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좀 머무르고 있죠. 이게 네. 찍먹하고 V자 반등하면 사실 되게 좋은 지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이후로도 흐름이 좋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V자 반등 느낌이 너무 없으니까 좀 쉬고 있잖아요, 계속. 예. 이게 좀 아파요. 이러면 재차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찍고 세게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진짜 차라리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까 하루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 기시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음, 비슷한 걸 겪어본 것 같은 이런 이 느낌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그 코로나 빔에는 아직 이렇게 필적할 만하진 않은데 음, 그때 같은 약간 분위기, 음. 이게 좀 이게 폭발적인 완전 다 말살하는 하락이 나와야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때의 공포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때 진짜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이틀 만에 네, 마이너스 50%였으니까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많이 단단해져서 그렇지 이게 뭐, 지금 공포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락분에 비해서 음, 여기서 그러니까 20%대밖에 안 빠졌는데, 정리 이렇게 보면은 한 25% 정도 네, 더 위 고점부터 재면은 한 27% 정도 빠진 상태고요. 음, 이게 아까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때랑 지금 비슷한 모양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죠. 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좀 작은 스케일로 보면은 좀 심플하게 보면은 요 매물대를 닫고 반등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주봉입니다. 되게 네. 그냥 크게 크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자리는 여기를 깨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두꺼운 매물대 자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여기도 주봉 스케일에서는 매물대가 약한 자리예요. 음, 여기가 좀 네. 두껍거든요.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 얘기하는 거. 네, 여기는 근데 좀 과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상상하기 싫은데 정말 이렇게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항상 블랙스완이라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음, 악재가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빔이나 뭐 붓다빔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51K가 여기까지 갭이 이만큼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10%. 음, 근데 뭐 엄청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터져서 아래 꼬리로 요것도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프랙탈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관망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여기서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략도 이제 시나리오를 넣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돌려보는 거죠. 여기서 어디 반등했지? 여기서 했네. 이렇게 이 하락이 어디서 맞았지? 여기서 맞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이클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차트도 보고 사이클도 보는데 저는 사이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차트는 이게 저희가 지금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하니까 이게 얼마든지 계속 바뀌어요. 시시각각. 근데 사이클은 4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더 긴 스케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하락하고 이후 사이클대로 진행할 거다. 그리고 사이클 관점에서도 항상 그 상승 패턴에서도 마이너스 30% 40% 하락은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감내한다. 그리고 손절 안 하고 들고 간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블랙스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블랙스완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저 때 붓다빔 때 저 때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아주 가끔 있는 일인데 일어나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무시하고 투자한 사람이 사실 대부분은 위너죠. 돈은 그렇죠. 긍정주의자가 번다고. 대체로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선물 레버리지를 세게 쓴다던가 아니면 뭐 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한다던가 하면 저런 게 일어나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런 걸 완전 배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면 4년에 한 번쯤 일어나는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살면서. 네. 네. 그러니까 완전 배제는 하지 않되 투자하던 대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에. 지금 좋은 가격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건 맞으니까. 지금 만약에 현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손절하기에는 어디서 이제 들어갔든 손절하기에는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멀기도 했고 이제 이미 늦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손익비 관점에서 따져보는 거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블랙스완을 예측하고 내가 지금 팔고 밑에서 잡을 거냐 아니면 그냥 가져갈 거냐.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고 보는데 음, 어, 블랙스완을 예측한다는 거는 운에 많이 기대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선택 그냥 계속 들고 간다. 네, 네.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사실 블랙스완이잖아요. 맞아요. 마운트국스는 뭐 시기의 문제였지 음, 올해 나올 건 다들 알고 네. 있었잖아요. 10월 뭐 언제까지 다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음, 근데 그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을 뿐이고 현실화가 된 거죠. 음,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악재가 소멸된 건 아니지만 한 3개월에 걸쳐 소멸된 음, 악재이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덜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운트국스 이제 막 그렇게 엄청 무섭진 않거든요. 제 음,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오히려 무서운 게 미국 물량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아, 게 더 무서워. 걔는 20만 개 음, 넘거든요. 음, 마운트국스보다 물량이 나와도 한 두세 배는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아, 진짜 미국 물량 걔네 판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어,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럼 음, 걔네 21만 개 있는데 그걸 다 던지면 와, 그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음, 진짜 참, 이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그래도 그 미국의 어떤 기관 자금들이나 그 개인 자금들도 들어온 게 있을 텐데 음, 그러면 미국 정부가 팔면은 그 여론이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되게 네. 정부 물량을 팔아가지고 가격을 떨군다. 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연금 같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근데 하긴 쉽진 않을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그 마운트국스 물량이 이게 악재가 초반에 제일 무서워요. 막 야 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음, 여러 막 기대 막 공포 막 상상 시나리오가 별개 별개 다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가까워질수록 악재 소멸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가까워질수록 그래 그거 다 알고 있던 거잖아 이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분명. 그레이스케일도 1월 달에 진짜 막대한 물량을 막 팔아댔잖아요. 음, GBTC가 엄청나게 막 팔아대서 그때 하락을 주도했잖아요. 한 네. 21% 빠졌는데 그때 지금은 뭐 그레이스케일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운트곡스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가는 게 비트코인에게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한 1년을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초기에 요럴 때 다 정리하고 그러면 올라갈 때 저항이 별로 안 맞고 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올라갈 만 하면 뭐 또 다시 떨어지고 올라갈 만 하면 떨어지고 음. 하면은 정말 크게 못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털고 가면 그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코인으로 치면은 약간 언락 이벤트가 네, 발생한 거죠. 언락 네. 이벤트가 잠깐 미리 발생했다고. 풀린 거죠, 미리. 네. 네. 근데 이 언락은 안 풀려. 이제 더 이상 없는 언락 일정인.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지나가면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봅니다. 항상 음. 그래 왔어요.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위기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제가 요즘에 좀 뭐 하락장도 오고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 네. 공부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거의 뭐 수능 때만큼 뭐 이런 뭐 터틀 트레이딩 이런 책도 와, 읽고 음, 심리 투자 법칙도 읽고 음, 뭐 제시 리버모 뭐 그런 음, 분들 책들도 있고 특히 위기 관리 관련한 책들을 요즘에 좀 집중적으로 읽고 음, 있거든요. 확실히 읽으니까 좀 내가 뭘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들을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일단 좀 나눠드리고 두 분의 조언을 이렇게 첨가하면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틀 트레이딩 읽으면서 제일 제가 깨달음 많이 얻은 게 터틀 트레이딩 저자가 마이클 코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투자 관련한 책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터틀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일단 터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리처드 데니스라는 트레이딩으로 뭐 조 단위의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데 이제 트레이더를 그러니까 수강생 모집을 한 거예요. 수강생 모집. 수강생이자 일자리를 준다는 거죠. 트레이더를 모집한다. 음,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법은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어, 그러면 예를 들어 조단위 부자가 직접 알려주고 트레이딩하고 음, 그 수익금의 15%를 준다 그랬거든요. 하루님 같으면 와, 해야 안 해요? 음, 지금 해도 인기 엄청 음, 많겠는데요. 네, 무조건 네, 하죠. 네, 데니얼드님 같으면 해야 안 해요? 해야죠. 네, 네, 저도 그냥 처자식 그냥 뭐 한 2, 3년 정도 나 좀 갔다 올게 하고 어. 군대 가듯이 저 같아도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가서 정말 많은 사람,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음, 지원을 한 거예요. 역시. 이때가 한 1970년대 뭐 그쯤이었는데 아, 70년대, 완전, 80년대 네, 수천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수천 명이. 아, 아, 그냥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카지노에서 도박하시는 분도 막 오고 음, 어린 친구들도 오고 진짜 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음, 음, 그들을 바탕으로 한 20여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오디션을 나- 봤네요. 그쵸.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네, 슈퍼스타 K처럼 네, 이 너무 2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겠다. 네, 음, 장난 아니죠. 한 100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네. 거죠. 음, 그래서 이들에게 티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스랑 그 한 명 더 있는데 뭐 그 두 사람이서 그 둘이 동업자거든요. 수천 음, 명의 수강생 음, 중에서 뽑힌 이 20여 명을 티칭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음, 처음에는 이 가르치는 게 2주가 걸렸거든요. 근데 음, 이것도 너무 길다. 2주, 이거 너무 길어. 2주도 우리가 생각해 너무 짧잖아요. 네, 음, 2주 너무 2주도 짧은 것 길다. 같은데. 네, 나중에는 일주일로 바뀌었고, 그 어, 다음에는 한 5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 음, 날이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하지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얘네가 따르는 거는 철저하게 추세 추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는 돌파 음, 매매라고도 하죠.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강한국 작가님이 주로 음, 쓰는 트레이딩 기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고점을 돌파할 때가 돌파할 있잖아요. 때. 네, 이때는 일단 이런 돌파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은 매수하는 거예요. 음,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를 안 하는 거는 그건 기회를 잃는 것과 음, 같다. 예, 책에 아, 그런 얘기가 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돌파 신호가 나오면 일단 매수하는 거예요. 음, 근데 돌파했다가 여기에 저항이 잘 걸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다시 네, 빠지죠. 네, 네, 그럼 또 쌍봉이라는 손절을 해. 좀, 빠르게. 음, 한 아, 1, 2% 선에서 음, 손절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네, 큰 손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재차 도전하겠죠. 리테스트하러 음, 가겠죠. 음, 그런데 만약 뚫고 가면은 쭉 갖고 음, 있고 다시 또 하락하면은 또 1, 2% 수준에서 손절을 합니다. 음,
손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음. 그래서 10번을 트레이딩 하면은 한 8번 정도는 손절이 나가요. 와, 어. 엄청, 많으면 9번. 음. 네, 음. 손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음. 대신에 한 번 정도는 네. 뚫고 지나가잖아요. 야, 네. 이걸 뚫고 지나가면은 그 한 번이 이제까지 손실분을 다 메우고도 음.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아, 음. 이게 원칙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아, 네. 근데 전형적인 모멘텀 매매네요. 네. 네네. 음. 하지만 한 종목만 보면은 요걸 돌파하는 걸 찾기가 어렵죠. 음. 네, 그래서 네. 세상의 모든 거를 다 트레이딩합니다. 아. 아, 일단 뭐 원자재 쪽 다 하고요. 뭐 금은 네. 구리 뭐 이런 거 다 하고 네. 뭐 대두, 뭐 생우, 음. 생우가 뭐 소고기 같은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옥수수 뭐 이런 거 다 거래하는 거예요. 뭐 쌀, 밀, 음. 면화 뭐 이런 걸 다 거래하는 거예요. 뭐 거래할 수 주식도 있는 건 다 거래하고. 하네요. 그렇죠. 거래할 수 음.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같은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일주일이면 되겠죠. 음. 저건 뭐, 가르쳐 줄 게 없, 그냥, 예, 돌파로, 고점 돌파하면 살아, 그렇죠. 이거네.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만으로 계속 수조 원을 번 거예요. 음. 수백만 달러, 수천만 야, 달러,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동안은 다 돈을 엄청 잘 벌었어요. 아, 음. 진짜요. 야,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어 우리 뭐 되게 자주 있는 일인데 이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 이거는 제 생각에 누구나 다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시 돌아와. 그럼 음, 손절하는 거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음, 왜냐하면 좀만 기다려 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오너가 예를 들어서 뭐 리처드 데니스가 그 회장님이 야, 니네 원칙대로 안 하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원칙대로 했으면은 손해를 몇 번을 보든 추궁하지 음. 않습니다. 음. 원칙대로 했으니까. 배운 대로 했으니까. 아, 근데 이거를 참어. 그러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 안 한 거를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도. 음. 아, 정말 강력하게 관리를 한 거죠. 이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죠? 이렇게 해서 23명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얘네들 실적이 다 좋아요. 그리고 실적이 음.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게 좋게 나옵니다. 음. 근데 이게 실적이 연평균 수익률이 뭐 한 20%에서 음. 30%예요. 아, 에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시겠지만 네. 한 20%요 정도 나오면은 한 3년 정도면 두 배가 계속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럼 네. 12년만 투자해도 막 음. 10배씩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돈도 뭐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많이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한테 음. 막 100만 달러씩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 한 사람들은 100만 장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음. 아, 여기에서 음.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진짜요? 음. 네. 그리고 뭐 실제 현업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1980년 되면 지금 뭐 한 40년, 50년 된 음. 이야기거든요. 야, 아직도 네. 회자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까, 저도 예, 네. 손절하는 거를 손절의 비율이 한 80% 이거는 제가 그동안은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사실. 네. 일반인들이라면은 저 전략을 음. 80% 가기 전부터 폐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쵸. 뭔가 잘못됐다, 수정하자. 그러니까 이거 원칙이 잘못됐다. 네. 네.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연예 기획사 있잖아요. 연예 음. 기획사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아이돌을 예를 들어서 한 10개 그룹을 관리한다고 네. 칠게요.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는 대박 나죠. 뭐 BTS 같은 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네. 음, 나머지는 솔직히 다 망하죠. 맞아요. 하지만 네. 이 기획사는 망하나요? 한 음, 번. 아니잖아요. 이 음, 기획사는 한 개만, 음. 한 놈만 걸려라. 이거 걸릴 때까지는 음. 그냥 어떻게든 하는 거죠. 뭐 비율상으로 봐서 그냥 손익비가 10대 1이라고 하더라도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게 그 네. 퀀트 투자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 네. 네. 강원국 작가님 영상 저도 되게 즐겨 보는데 음, 그 되게 그 시가총액 작은 거를 어떤 음. 특정 계절성에 한 10개를 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한두 종목이 8, 9 음. 종목의 그 음. 손실료를 메꾸고도 수익을 보상하는 음. 근데 이게 일반 멘탈로는 되게 습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런 강력한 관리가 안 되면은 어
대단한데요. 저런 근데 광고. 제가 그래서 추세 추종이라는 툴에 좀 꽂힌 거예요. 이 책을 읽고서. 아, 음, 그래서 추세 추종으로 돈 번 사람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어, 그러니까 터틀들도 다 추세 추종을 썼고 음, 레리 하이트의 부의 원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분도 뭐 막대한 부를 이루신 분인데 이분은 난독증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한눈이 멀었고 한눈의 시력도 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운동 같은 거 해도 되게 뭐 못하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트레이딩밖에 없다. 이거를 그래서 엄청나게 후벼판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수조 원의 돈을 버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아, 레리 하이트가 쓰는 방법이 터틀 트레이딩에서 말하는 기법을 그대로 다 쓴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의 원칙이라는 이 책도 되게 추천하고요. 예, 플러스 음, 터틀 트레이딩.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추세 추종 투자 전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추세 추종. 여기 보시면은 마이클 코벨 이야기도 나와요. 마이클 코벨이 아까 그 터틀 트레이딩 책 지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 계통에서 다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시장의 마법사들 이 책도 네, 제가 조만간 읽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 3자가 쓴 책들이 있고 음, 본인이 쓴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틀 트레이딩은 제3자가 쓴 거예요. 인터뷰를 많이 음, 하긴 했지만 음, 이거는 본인이 쓴 거거든요. 음, 레리 하이트 음, 본인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서 훨씬 배울 게 많죠. 본인이 쓴 책이. 그래서 이 음,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이 조금 더 어려워서 터틀 트레이딩 먼저 읽어보시고 이 책을 읽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우리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음, 음, 제가 한 20여 년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것만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장기 음, 보유하면서. 하지만 이거를 읽고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말 되겠는데? 하면서 제가 또 차트도 당연히 다 돌려봤죠. 만약에 음,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몇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코로나 때 예를 들어주셨었잖아요, 하루님이. 네, 그럼 요때가 2019년에 갑자기 급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쵸? 네네네, 이때 그럼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러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네, 네, 그때는 신경 쓰지 않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요때 매수를 하는 거죠. 요 음, 금액을 돌파할 때. 음, 여기잖아요. 네, 물론 여기 이번엔 운 좋게 한 번에 돌파하긴 했는데 한 번에 돌파 못하면은 계속 손절하면서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음, 그리고 완전 크게 돌파했다고 치면 지금부터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먹는데 한 4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4배 정도. 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표가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죠. 4주 최고가 돌파.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간 최저가를 돌파했다. 이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백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봤는데 이 승률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근데 정확하게 지켜질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좀 주요 구간이잖아요. 네, 요런 데를 돌파했을 때 매수합니다. 매수했다가 아싸 하다가 여기쯤 내려오면 또 매도하겠죠. 네, 또 아싸 하다가 내려오면은 또 매도하겠죠. 또 아싸 하고 매수해서 이때는 좀 오래 가겠죠. 아, 그러면 두 번의 손절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크게 먹을 수 있죠. 또 음, 이렇게 최저가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익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 수익이 뭐 엄청나죠. 대충 한번 음, 찍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이렇게 먹게 되니까 네, 여기도 한 177% 정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 라인을 1, 2% 정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하면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위기 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출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금. 맞아요.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만약에 3배, 4배 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게 뭐 제 기준은 2천만 원이 되면 일단 한 30%는 출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배가 되면 30% 출금.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
특히 트레이딩을 할 때 계속해서 엎어서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복리로. 그렇죠.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되면은 또 4천만 원 만들려 하고 또 8천만 원 만들려 하고 계속 계속 트레이딩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망가졌을 때 그 타격이 너무 세게 오죠. 타격도 복리로죠. 네. 그러니까 뭐 붓다빈 같은 거 4년에 한 번쯤은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 맞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네, 회생 그때 많이 복구 죽었어요. 불가되고. 음. 그래서 출금을 꾸준히 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 게 2천만 원일 때 출금 30% 하면은 600만 원 출금 되는 거잖아요. 음. 또 2천만 원, 뭐 걔가 만약에 또 3천만 원 되면은 거기서 또 한 900만 원 출금하고 계속 이렇게 출금을 하면 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복리로 불리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추세 추종, 돌파 매매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음. 비쌀 때 사면 사실 손익비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죠. 네. 근데 1, 2% 라인에서 타이트하게 손절을 하면 진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여기 좀 꽂혀가지고 요즘에 제가 한 최근 일주일 동안 책을 한 6권 읽었어요. 추세 추종 아. 책만. 근데 다 말하는 게 다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수의 반열에 오르면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아, 되게 좀 그 느낀 점이 많아요. 네. 저도 그 선생님처럼 그 추세 추종에 되게 꽂혔던 시기가 있었어서 네. 약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이렇게 대화하듯이 나누면은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그 전략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되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첫 음.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추세 추종, 저도 추세 추종을 하다가 손실을 좀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저는. 네네. 네. 그래서 안 자른 거 아니야? 그런 1, 것도 2%에서 있었을 잘라야 거예요.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추세 추종 원칙을 전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스스로 좀 분석한 거는, 이게 그러면 미국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일단 음. 음. 이런 반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장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냐 횡보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승장 기준으로는 모멘텀 매매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그쵸. 워낙 길게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 음. 그리고 그런 상승장에서의 상승의 그 탐욕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했고, 저도 이거 되게 고찰해봤던 내용이라서, 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좀 보태볼게요. 세 번째로는 승률이 낮고, 손익비로 보전하는 식인데 음.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거죠. 이렇게 10개 중에 한 개가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음. 그러면은 이 한 개를 막 100%, 200%, 300% 이걸 먹으면서 메꿔야 되는데, 음. 내가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3배 이상 먹은 게 있었나? 그러니까 음. 중간에 못 견디고 그러니까 익절하는 거죠. 이거 네네. 먹을 거야 하면서. 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이 모멘텀 매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매매는 이 모멘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척점 반대에 있는 건데, 눌림목이 모멘텀이랑 좀 반대예요. 네. 역추세 매매죠. 그쵸? 모멘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돌파롱이 아니라 음.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뭐 주요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물타기로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되돌림이 나올 때 다시 정리하고, 끌고 가는 거랑 반대죠, 완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멘텀과 눌림목. 근데 저는 눌림목이 좀 제 성향에는 맞아가지고. 눌림목이 사실 투자하기 되게 편해요. 맞아요. 예. 돌파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 비쌀 때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승률이 되게 낮잖아요. 모멘텀 맞아요. 매매가. 네. 수시로 손절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 네. 성공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내가 이 전략을 썼을 때 10번 중에 한 번 맞더라도 이 전략을 관철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너무 그래서 이 책도 좋은 책이고 전략적으로 빈틈이 없고 뭐 백테스트 해봐도 다 맞는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가장 치명적인. 그러니까 실행으로 옮겼을 때 네,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이 터틀 트레이딩 할 때 회사에 속해서 그렇게 할 때는 수익률이 엄청 좋았다 그랬잖아요. 누가 관리해 네. 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잘라버리니까.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회사가 한 5년, 6년 있다가 문을 닫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스가 지 원칙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네. 회장이 돈 많이 벌던 회장이 지가 실수해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잃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돼요. 그다음에 음, 터틀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어, 그다음부터는 수익률이 엄청 갈려요. 아, 음, 그러니까 이 누군가 관리를 해주면 관리를 해줘야 원칙대로 할 되는구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못 해주면 이거는 실행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뭐 반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예를 음, 들어서 나 아침에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한 음, 네. 10시간 정도 이제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도 30분 이내로 줄이고 밤 자기 전까지 공부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이론적으로 네. 음, 완벽하잖아. 이렇게 하면 뭐든 다 이뤄낼 수 있잖아요. 그쵸. 웬만한 고시 다 패스하고 의대 가고 뭐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쵸, 현실에서 그쵸. 가능하냐고. 그러네. 이게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음, 인지를 해야 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그쵸. 사람인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네, 선생님 말씀 말씀하세요. 들으니까 저도 책을 이것저것 보면서 전략이 좋고 결과가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전략하고 그 배경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음, 거기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일단 자기 돈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닌 걸로 그것도. 그냥 시킨 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인센티브나 이런 건 있죠. 네, 그렇지만 부담이 덜한 거죠. 자기 돈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킨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그러니까 전략도 종류가 많은데 그 전략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대부분의 전략이 사실 그 트레이딩 전략들이 좋은 전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네. 정도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면 돈 벌고. 예, 그러니까 전략들이 전략대로만 하면 사실 거의 그걸 장기간 끌고 가면 거의 수익이 돼요. 근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전략이 바뀌어 있어, 이렇게. 아, 맞아요. 대부분 네. 그래서 손실 어. 나거나 이렇게 수익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위기 핵심이 빠른 관리죠. 네. 손절인데 손절 못하고 네. 예를 안 하는 들어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스윙이나 장기 투자를 바뀌고. 이거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는 그게 전략이 그 시절에 또 유효했고, 그러니까 뭐 미증시라든지 장이 음, 되게 좋을 경제 상황도 네. 아마 에, 에, 겹쳤던 에.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전략이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그거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지금에 맞는 또 괜찮은 전략들이 시장에 많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아까 여기 제목처럼 위기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음, 자꾸 바뀌는 거죠, 뭔가.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지 결국 자기 관리 같은 거죠. 네. 음, 이게 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보통 이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채널에서는. 네. 네. 근데 이 전략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승률이 좋나? 음,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의 완벽성보다는 그 대니님이 말씀하신 이 전략의 상황이나 배경이 지금 가지고 왔을 때 똑같나? 음, 그러니까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그 사람들 돈이 아닌데 나는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그렇죠. 그 마음의 이런 상황도 좀 다를 것 같고 음, 또 터틀 트레이딩 쪽에서는 관리 주체가 있는데 내가 없죠, 일반 혼자면 트레이드. 관리를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혼자 공부 이런 거 전략 세웠을 때 실행했나? 이런 것도 이렇게 스스로 메타 인지가 돼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봐서 여러 전략들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오는 게 결국에는 좋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게 실행하기가 진짜 되게 힘들잖아요. 어려울 것 네. 모니터링도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음, 많이 네. 하기도 힘들고 전업으로 안 예, 하면 예, 되게 예.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트레이딩 모임을 만들까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음, 같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좀 도움이 그쵸. 그리고 되죠. 예, 네. 매수할 때 뭐 이러이러해서 매수했다. 서로 같이 리뷰하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한- 나중에 한번 좀 만들어 볼까도 좀 생각 만들어 중이거든요. 보시죠. 그러니까 한국판 터틀 트레이딩. 근데 음. 이게 내가 하면은 예를 들어 수천 명이 지원을 안 한단 말이지. 제가 학원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 될 만한 사람들 뽑아서 하면 그건 확실히 돼요. 네, 제가 창업 수업도 되죠. 하잖아요. 창업 수업에서 진짜 아,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하면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음, 근데 아무나 뽑아서 하면 어차피 안 돼.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핑계가 많아. 아, 음, 그것도 있네요. 그게 저기서 중요해요. 네. 선발된 사람도 아, 그러네요. 여러 선발된 경쟁률을 뚫고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예, 그쵸. 예, 배경도 예. 있구나.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똑똑하고 시키는 대로 음, 잘 할 수 있고 또 음, 그들은 시킨 대로 안 하면 또 잘라버리잖아. 잘리는 사람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남은 예. 사람들이니까 그거 좀 최적화된 그러네.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런 최적화된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장 음, 난이도가 높아요. 네, 항상 그렇지만.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을 딱 봤을 때, 이거 괜찮다. 이거 막 어떤 무림 비법서 얻은 것처럼 막 처음에는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상황과 그리고 나를. 현실의 트레이딩은 솔직히 엄청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1년을 놓고 보면 300일이 겁나 재미없고 음, 50일은 네, 보통이고 한 20일 정도만 솔직히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1년 중에서 재밌는 날이 뭐 많아야 뭐 한 열흘에서 20일 될까요? 그러니까 며칠 음, 안 되는 그 재밌는 날 돈을 대부분 많이 벌어주잖아요. 음, 그거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누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렵죠, 사실 트레이딩 자체가. 음. 이 너무, 책에 보면은 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트레이딩이 익사이팅하고 신나고 재밌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아주 네. 지루하고 뻔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야, 되게 예, 그 많은 게, 말 듣고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시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내가 그렇죠. 왜냐면 내가 네. 엄청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가지고 무리하면은 지루할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네. 되게 슬프고 우울하거나 너무 기쁘거나 예, 예, 음, 예, 예, 예. 맞아. 어, 지루하게 가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음,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엔 다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음, 이 기간이 긴데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트레이딩 수명이. 그럼 그쵸. 그 네. 중에 좋은 기회를 몇 번은 꼭 만나게 되니까. 음, 아까 우리가 4년에 한 번쯤은 붓다빈 같은 블랙스완이 온다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4년에 한 번쯤은 미친 듯한 불장이 오니까 맞아요. 음, 그때 돈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벌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 토스 창업자분의 강연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 95%가 운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은 그 100% 운에 다 의존했냐? 아니래요. 그 운이 올 때까지 거기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운을 음, 만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그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 맞아요. 트레이딩도 네. 오래 버티고 있다 보면 상승장을 만나서 돈을 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버텨 있어야 음, 된다는 음, 거잖아요. 이런 게 참, 그러니까 그 팽돌림인가요?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 음, 나는 음,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네. 이런 게,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성공이나 여러 면에서 좀 맞닿아 있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어제도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1년 안에 큰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음, 현실을 직시하고 초보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음, 음, 중요하다. 예, 돈 버는 건 5년 후에 벌면 되지 않냐. 네. 5년 안에 음, 부자 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시간 엄청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매매하다 보면은. 근데 그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가 돈 못 버는 이유가 1년 안에 뭔가 쇼부를 보려고 그래. 아, 그래서 알트에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끌어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끝이 그럼 당연히 대부분 안 좋죠. 물론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도 1년 안에 성공한 거라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 무너지는 뒤를 게. 못 봐요. 네, 네. 맞아요. 네, 거의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위기 관리 이번에 시드 배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드 배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시드 배분을 대부분 시드를 다 넣는 이유가 단기간에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오죠. 그래서 몇 번 그 실제 실행이 되는데 결국에 이거를 가지고 장기 싸움을 해야지 지속적인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음,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장에 음, 결국에 한 1%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결국에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런 자금들이 1%로 다 모이는 거죠. 결국에 살아남는 그 일부 1%가 그 시드를 다 가져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게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네. 같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세 명도 같은 시장에 참여자잖아요. 돈이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성정희 쌤 돈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죠? 네, 네, 포지션에 네. 따라서 이게 맞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직접 주고받진 않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려면 시드를 잘 배분해서 장기간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 누구나 시드를 다 넣어서 그 수익도 봤다가 손실도 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을 때 그걸 빨리 전환해서 아,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그냥 기존 방식대로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에 승자는 그거를 빨리 깨닫고 그거를 이제 계속 위기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게 그 뭐 1, 2년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구나. 음.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그런 분들이 결국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한 6권 정도 추세 추종 책들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추세 추종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 음, 다루는데 가장 핵심이 이 사실 위기 관리 핵심이 이 시드 배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절을 1, 2% 수준에서 자르라고 했잖아요. 예, 음, 예, 이게 예. 시세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사실 변동성 측정이에요. 그걸 아, N값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음, 하루에 최근 뭐 한 20일 동안 이동 평균이죠, 일종의. 음, 하루에 변동폭을 평균 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6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뭐 한 1000달러 정도 움직인다 하면 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틀이 누적되면은 그러면 손절이 나가게 되잖아요. 예, 예, 음, 예. 근데 그걸로 손절을 했을 때 내 전체 시드에서 1% 이내가 되게. 예를 들어서 음,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10분의 1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음, 시드에. 네, 그러니까 예. 변동성이 크면은 시드를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 그래야 타격이 좀 적으니까. 변동성이 작으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넣어도 괜찮겠죠. 상대적으로 음, 안전하니까. 음, 이런 식으로 시드를 배분하면서 이게 네, 위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가장 큰 알트에 전 재산을 다 몰빵하잖아요.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네, 네, 벌면 많이 벌 수도 네, 있겠지만 아, 사실 네, 저는 끝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네, 투자를 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단기성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성으로 이렇게 정립된 이론이고, 그러니까 전략이겠죠. 네. 근데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을 너무 동기어진 식으로 음. 단기간에 그거를 필살기처럼 써보고 안 되면은 졌다 이렇게 음, 죽었다 네, 게임처럼 네. P0 네, 음. 로그아웃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이 전략에는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가이드가. 네. 네. 최소 뭐 얼마 동안은 해야 된다. 음. 손절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음, 된다. 근데 저도 대부분 안 지켰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음. 걸 봐도 적용할 때. 음, 그러니까 네, 하루님이 2017년에 뛰어들어서 2021년에 그래도 큰 돈을 벌었잖아요. 10억 이상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 핵심이 어찌됐든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맞아요.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다는 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년에 한 번쯤은 큰 상승장이 오니까 그때 음, 돈을 벌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음, 일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50%벌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50%는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네. 1년에 또 이제 10%벌 수 있는 전략,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이게 좀 길게 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길게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막 팔잖아요. 내가 못 버티고 팔면은 저도 너무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딱 판 날만 편해요. 음. 마음이. 그 판 직후만 이제 나 더 이상 마이너스 안 봐도 된다. 음. 그리고 더 떨어지면은 내심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래도 좀 빨리 손절해 해가지고 맞아요. 마이너스 뭐 1,000만 원 될 거 마이너스 500으로 막았네 이러면서 또 기분이 음.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기간이 얼마 안 가요. 한 2, 음. 3일 가다가 이게 또 이제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이게. 그러면서 불안해지죠, 내심.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다가 제가 팔았던 가격이 금세 오고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오고 이러면 진짜 그때는 진짜 멘붕 오거든요. 음. 막 자책을 엄청 많이 해요. 스스로를 공격해 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음, 물타기를 분할 매수라고 하죠.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기법이 있고, 손절을 하는 기법이 있고 한데, 대부분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손절하고 나오고 그러네요.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나름 쌀 때 이렇게 저가 매수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맞잖아요. 예, 음, 이러면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통은 이럴 때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크게 오를 때 남들 사서 돈 벌었다고 할 때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장기 보유할 거야. 라는 맞아요, 맞아요, 생각으로 맞아요. 이때 꼭 장기 보유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떨어져도 나는 뭐 3, 4년 가져갈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막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으악 하는 순간에는 이거는 그래. 손절도 중요해. 이렇게 끊어내야 돼. 그럼 아, 계속 손절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 전략도 없이 들어와서 사실 충동 구매한 거잖아요. 누가 돈 벌었다 하니까. 음, 중동 구매해서 들어와서는 가격이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음, 음, 가격이 빠졌을 뿐인데 음.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손절을 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의 투자자인 것 같거든요. 음. 장기 투자할 거면 절대적으로 쌀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노관심일 때 요럴 때 매수를 해서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음, 고점에서 살 거였으면 이거는 좀 손절 라인을 갖고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돌파 매매에 샀다. 이거는 좀 지금 안 와닿을 테니까 예를 들어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을 나스닥 진짜. 네, 지금 뭐 음.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네. 지금 타이밍에 샀다고 치면 손절 라인 진짜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가지고 오르면 계속 가져가되 여기를 빠지면은 네, 마이너스 1% 수준에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 요 교점을 재돌파할 때 그때 또 매수하는 거죠. 음, 또 떨어지면은 여기 손절하고 세네 번 하고 이건 장점이 나중에 이렇게 고점이니까 크게 물릴 수 있잖아요. 음, 이걸 피할 수 있잖아요. 음, 이 기법 자체가 완전히 진짜 다르거든요. 음. 근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은 건 많으니까 섞어서 씁니다. 이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이제 횡보해서 위아래로 계속 털리다 보면은 음, 한쪽으로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완전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손절 나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롱이든 숏이든 한쪽으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도박을 음. 하는. 예. 롱이야 슛이나 골라. 예, 나중에는 음, 물려도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되고 음, 숏이어도 아니야 내려갈 거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게 여기서 이것도 또 터틀 트레이딩과 반대로 되는 전략인데 롱이랑 숏이랑 해서 맞췄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요. 맞아요. 음. 손실은 길게 가져가요. 왜냐면 이게 존버하니까. 손실을 확정시키기 싫거든요. 네. 완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때 좋은 가격에 샀잖아요. 뭐 저는 뭐 62,000달러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예, 지금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마이너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20%막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아, 제발 본전만 와라.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네. 여기 딱 오면은 플러스 1%만 돼도 네. 감격의 눈물을 아, 흘리면서 내가 맞아요.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음, 받았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하죠. 근데 하지만 상승은 보통 이게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음, 다음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그 뒤에 수익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그럼 존버 왜 한 거야? 1% 먹으려고 존버한 건가? 아니,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작에 자르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략을 애초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게 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마이너스 15% 버티다가 본전이 와서 아 그래 내가 좀 마이너스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몇 년을 물렸어. 아니면 음, 내가 이걸 버텼는데 이 정도 공포는 버텼는데 나는 먹을 자격 있어 하고 버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다시 재차 하락해서 아예 지하실을 뚫고 가는 경험도 있을 음. 거예요. 네, 매매하시다 보면. 그 두려움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사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반복하면은 이제 다시 그럼 이제 본절에 가면은 매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장이 와가지고 이제 미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막 여러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음. 거야. 이 전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느끼기에 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말고 진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극소수고 보통의 사람들이 투자로 가장 손쉽게 성공하는 거는 좀 장기 우상향 자산에다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가장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냥 팔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마 좀 지금까지 전략을 보통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손절 안 하고 가져갈 수 있을까를 원래 전반적인 투자 원칙을 좀 적용해 보면 결국에 네, 이것도 시드 관리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은데 이거를 짧게 가져가느냐, 뭐 음, 자주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런 건데 네, 보통 사람들은 투자에 시간을 많이 못 쓰잖아요. 음. 막 계속 써야지 되는 사람들은 짧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보통 오래 급전으로 가져, 많이. 예. 그래서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은 시드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의 시세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급락하면 정리하고 이러면서 돈을 결국 못 버는데 음, 그러면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시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서 그걸 다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이. 그럼 뭐 내가 진짜 강심장이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넣어도 되죠. 뭐 90% 빠져도 나는 괜찮아.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는 대부분은 못 견디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금액이 들어가면 저는 그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드가 내가 뭐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은 괜찮잖아요. 근데 1억을 다 넣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1억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어 놓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음. 10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1억을 넣어 놓으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0억에서 네, 1억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장기로 가져간다는 것, 특히 비트코인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하다 넘어왔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못 음, 견뎌서 이제 이건 아닌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결국 음, 그것도 시드 관리니까 이게 변동성이 밑으로 많이 크다는 건 위로도 또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반대로. 네. 그 시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고. 그럼 그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어쨌거나. 음, 그러면 근데 이 좋은 시장에서 내가 변동성만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드인가. 그것만 음, 해놓으면 저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진 자들은 많이 빠져도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진짜 별 사건이 아닌 게 되거든요. 음, 근데 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런 분들은 못 견디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어. 이거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 기회에 내가 모든 걸 쏟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고 안 돼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리하게 되거든요. 다른 아, 기회를 찾아서 뭔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심리적인 압박을 못 버티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렇게 들어가면 위기 관리에서 시드 배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드를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똑같이 적용해서 장기 투자자도 적용을 하면 뭐 어떤 상황에서든 잘 버텨내고 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위기관리 지금 네. 3번까지 있는데 4번에 장기 우상향 자산도 들어가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주변에 혹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부동산으로 잃은 사람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망한 사람은 못 봤는데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많이 봤다.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향 자산에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면은 잃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내 부동산 되게 많이 반등하고 뭐 다시 정고점 음, 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할 거고, 그러니까 우량 자산이에요. 우량 자산에 투자할 거라면은 그러면 지금 이런 흔들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걸 버틸 수 있으면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음, 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단기적인 음, 리스크를 피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너무 매몰되지는 음,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오늘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 관리 이야기가 꼭 코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는 네. 저는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는데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게 가장 쉽습니다. 난이도가 맞아요. 맞아요. 가장 네. 쉬워요. 네, 그리고 아까 대니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변동성이 크면 그냥 시드 크기를 줄이면 돼요. 이게 맞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처음 보면은 이 시드 크기 잡는 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가 되게 음, 강조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다 맞, 위험 관리예요. 맞습니다. 네. 예, 심리 투자 법칙인가? 예, 거기도 그것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예,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이런 위험 관리 관련된 책 한 권도 안 읽어보고 투자하는 게 음, 보통의 맞아요. 경우잖아요. 네네. 네, 좀 우리가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책들을 읽어보고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면 음, 우리 투자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네. 투자 수명이 길어지면 좋은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음, 높아지고 이게 핵심인 것 네. 같아요. 네. 심리 투자 법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좋은 트레이더의 덕목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 통제다. 네. 맞아요. 근데 그 감정 통제를 잘 하려면은 우상향 자산에 투자해야 내가 감정이 덜 휘둘려요. 쉽게 음, 말해서 지금 비트에 물려 있는 것과 알트에 물려 있는 거의 그 감정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상향 자산에 투자한다는 게 왜 난이도가 낮냐면은 내가 덜 불안합니다. 음, 예,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저도 비트이더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데도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우상향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었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다 결국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기 관리 중에서 그 우리 이제 심리 투자 법칙 책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분의 저자는 위기 관리에서 강조하는 게 2%, 음, 2% 규칙이 있어요. 그 네네. 규칙을 지키는 건데 그 2% 규칙이 뭐냐면 그 지금 트레이딩 1회 할 때 내 계좌의 그 전체 잔액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음, 한번 트레이딩에 참여한다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에 어떤 포지션 들어갈 때 전체 자산의 2%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지 이렇게 하는데 네. 그죠? 전체 자산이 2%라고? 그럼 내가 1억이면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해서 언제 벌지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야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좀 법칙을 가지고 아무튼 시드 배분을 잘하는 사람이 음,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다. 우리가 뭐 음,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그런 어떤 규칙, 원리를 따라내려고 좀 흉내를 하는 거죠. 여기서 2% 법칙으로 가면 나는 최소한 한 10%를 잡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기 관리하면서 자살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럼 자산의 1,000만 원의 2%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0만 원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포지션 들어가거나 뭐 투자를 할 때 2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20%만. 그럼 네네. 10%가 빠졌을 때 20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손절을 네네.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 정도는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거죠. 10% 이내에서. 그럼 음. 내 총자산에서는 한 2% 수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네, 손실 제한을. 그러니까 그쵸. 이 책은 트레이더 등을 매일 트레이딩 하니까 하루에도 음, 트레이딩을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그 한 번 트레이딩 포지션 들어갈 때 전체 계좌 2%니까 네. 거기서 뭐 손절 라인도 있고 또 있죠. 따로. 음, 그러니까 그 전체로 보면 결국에 2% 들어간다는 것은 2%를 잃을 거를 감안하고 거기서 또 손절 라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거를 트레이더들은 계속 여러 번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시드가 결국에 많이 남아 있어야지 내가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 보존할 수 있듯이 일반 투자도 똑같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더라도 내가 그게 뭐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죠. 분할 네. 매수가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뭐 2천만 원씩 분할 매수를 해버리면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시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왔으면 어떻게 보면 전고점에서 시작했더라도 조금씩 해왔으면 지금 같은 기회는 또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그 시드를 다 넣은 사람보다는 만약에 네.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론 개인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결국에 조금 장기적으로 시드를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규칙에서. 네. 네. 그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오는 책들 좀 제가 좋았던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책에 보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랑 너무 적절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싼값에 처분하고 나면 왜 시장은 반등하는가라고 음, 하더라고요. 네. 네. 제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 약간. 네. 이제 오를 거예요. 제가 팔았거든요. 네, 저도 막 뒤에 누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군중은 다 마음이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시장에 있는 뭐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동시에 처분한답니다. 동시에. 음, 그래서 나는 다를 거라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뭐 경력이 있고 뭐 시대가 음, 다르고 뭐 또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하는데 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무섭고 팔면은 누군가는 또 거기에서 못 버티고 파는 자리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저께가 그랬죠. 어저께가. 그렇죠, 음, 그렇죠. 어제 음, 지금 어제서부터 음, 지금 그래도 한 4, 5% 반등을 음,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딱 그런 자리였고 앞으로도 음, 길게 보면은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느꼈고 이 매도 광풍이 지나가면 서서히 낙관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딱 이 좋은 예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서울 부동산. 서울 부동산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는 분위기가 꽤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막 연일 막 어디 뭐 일부가 정고점을 넘긴다더라 음,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들이 몇 억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낙관주의가 오고 있고 실제로 뉴스에서도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집을 다시 사고 싶다가 60%가 넘었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근데 작년 재작년은 안 그랬단 말이죠 음,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결국 이거 두려움은 음, 잊혀져요 음, 그리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네. 이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압감에 시달리면은 책에서는 이제 본능적으로 개인은 독립성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타인을 모방하거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신호는 저는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길게 길게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그러니까 제 혼자 결정을 하고 군중과 같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힘들 건데 이런 때일수록 군중과 많이 이렇게 좀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군중은 결국 이 가격에 많이 따라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군중도 바뀝니다. 오늘 되게 트레이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런 심리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든 때이지만 이참에 트레이딩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